수원 참여예산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여예산 제안사업 평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로 제안사업 평가나 심의를 할 때 기준에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많을 텐데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모이는 거니까 주민들에 맞게 예산이 풀려야 되는데 이런 예산 기준이나 결산 방식이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이 기존에 하던 시스템으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만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을 바꾸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안사업 평가를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행정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 과정은 결국은 좋은 제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선별하거나 만드는 과정인데요. 보면은 12월, 11월부터 위원회 모집을 하고 예산학교를 수료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제안을 접수하고 참여예산을 홍보하고 그리고 접수된 제안을 갖고 예비 심사를 하고 8월에 시민설문을 거쳐서 위원회 총회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시 의견에 대해서 주민 의견서를 제안해서 제출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좋은 제안을 우리가 선택하고 추리는 과정인데 그럼 좋은 제안이란 뭘까요? 여러분은 좋은 제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제안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부산시의 좋은 제안을,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공동체 필요성에 따라서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면은 좋은 제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만든다는 거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의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고 분과위원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만들 때는 개방해서 그쪽 전문적인 그 관점이 있는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 동네라든가 부산시 전체라든가 이런 비전을 만들고 결정하면 좋은 제안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만든다거나 가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복지, 인권, 환경, 평등, 지속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떻게 녹여낼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제안이 아니라 소모임이나 동아리, 지역회의, 이거 주민자치회 계획형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예산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이런 지역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이 2년 주기예요. 그래서 올해 제안을 하면은 내년 1년 동안 지역사회라든가 전문가들이 계속 그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논의를 거쳐서 훨씬 더 좋은 사업을 지역 비전에 맞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제안하신 분은 길다고 생각하시죠. 올해 1월에 제안했는데 내년 여름이 돼야 사업이 시행되니까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길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 입장에선 되게 짧은 거예요. 논의 기간이 없잖아요. 5월까지 제안을 받으면은 부서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결정을 10월까지 해야 되니까 한 2달 요 기간에 현장 심의도 하고 정보도 많이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 기간이 짧은데 이런 걸 어떻게 길게 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개인 감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역의 갈등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갈등을 그냥 이렇게 감정을 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인데 뭔가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죠. 그렇지만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싫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트피케이션 이런 것 때문에 거주 환경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대변해서 얘기하면은 두 분 간에 막 갈등이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뒤풀이 자리나 식사 자리에 가서 두 분 화해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은 그렇게 화해를 하지만 이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장사하시는 그룹이 있는 거고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거주하시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갈등을 묻는 게 아니고 수면 위로 올려서 지역의 공동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붙여서 조언도 받고 동네 공청회를 하면서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갈등을 덮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 훈련이나 어떻게 민주적으로 협의할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역의 그 의견을 모으는 토론 과정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식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 사업은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공동체에서 필요성에 따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은 제안 사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실 모든 사업을 행정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시민들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시민들한테 넘겼는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행정이랑 똑같은 사업을 반복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참여 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이나 전문가 등과 다른 시선을 가진 사업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이건 행정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행정부 의의 예산 원칙이 있어요. 이건 행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합법성, 민주성,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랑 많이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행정은 법이나 이런 데 기준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관련 조례나 법령 근거를 대게 돼 있죠. 그게 있어야 행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 제안을 하면 행정은 뭐라 그래요? 조례 만들자 그러죠. 우린 사업 제안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행정은 그 합법성에 위배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랑 입장이 다른 거죠. 민주성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있으면.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근거를 남기고 우리의 요구라고 제안하면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행정은 또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인데 우리가 이면도로를 포장해달라고 계속 그러면 행정은 이면도로 안 해줍니다. 큰 차 다니는 큰 길을 포장하지. 그럼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저기 차는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우리 이면도로 막힌 골목길은 특히 사유지고 그러니까 포장을 못 해준다는 경우도 많고 오래돼서 막 빗물 튀기고 막 길이 패여있고 그러니까 그걸 포장해달라 그러는데 거의 안 해주죠. 그리고 계속 큰 길만 포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행정 욕하죠. 막 민원도 올리고 행정을 막 괴롭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느 날 출근하는데 반대편 골목길을 행정이 포장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신고하죠. 행정이 돈 먹은 것 같다고. 이게 이율배반적일 것 같지만 내 집 앞 도로는 포장해 달라 그러는데 저 상대방 도로를 포장해 주면 우리는 뭔가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이 효율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간극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한계라 그러고 하지만 그거는 서로 시각 차이, 입장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행정이 그걸 위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이면도로 포장해달라 그러지만 행정이 이면도로 포장해주면 어느 날 누군가가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이면도로 포장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예산으로는 그런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잠깐 이 입법부 중심의 예산 원칙을 보면은 둘 다 대응성인데 앞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응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대응성입니다. 뒤에 책무성은 뭐냐면 그렇게 예산 편성한 걸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국회부터 이거 어기죠. 쪽지 예산 받아서 예산 편성한 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민 중심의 예산 원칙은 뭔가? 우리 항상 그러죠. 겨울에 왜 멀쩡한 보도블록 갈어? 놀이터는 왜 계속 모래로 바꿨다 우레탄으로 바꿨다 왜 자꾸 바꿔? 예산 낭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민 우위의 예산 원칙은 뭔지 이런 걸 한번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면도로 포장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기준은 뭔가? 이건 숙제입니다. 너무 답을 다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각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걸 제가 던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시민권을 되찾는 과정이 전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는 참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참여 제도인 참여 예산에서 그분들 참여를 도와주고 만들어주면은 전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배제돼 있던 분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참여 방법을 또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견 수렴을 갖는 위원회나 이런 구조도 있지만 사업을 할 때 누구에게 수혜 우선권을 주느냐가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골목길 포장이어도 그러면 저쪽 장애인 재활 센터가 있는 그 앞부터 먼저 포장을 하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좋은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 자체가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시행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여성, 이주민, 탈학교 청소년 같은 청소년이어도 학교 관련한 수혜는 많은데 탈학교 청소년은 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우선권을 주고 그 친구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죠.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반영하는 시스템은 위원회에 할당을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한 명이나 두 명 할당을 주는데 사실 그 한두 명이 결합한다고 이분들을 다 대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니어도 그러면 장애인 분들의 어떤 의견을 먼저 듣고 와서 총회를 한다던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거치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거는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안해서 행정 보고 행정이랑 같이 우리 이런 거를 미리 설문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같이 시행을 하면은 그걸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데 세 가지 얘기했죠.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하는 거. 그리고 행정이랑 다른 시민의 어떤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소외된 시민권을 되찾는 과정. 이거는 의견 수렴 과정인데 방식에서 수렴할 수도 있고 제안을 수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좋은 사업은 이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부산시에서 필요한 거는 마을 공동체다. 그럼 마을 공동체 사업은 무조건 1순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전체를 봤을 때 형평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기준을 한번 그럼 볼까요? 부산시는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달성도, 수혜 대상, 성평등, 적합성, 그 다음 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전체가 다 이 우선순위 기준에 포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성은 기초 논의를 통하니까 공공성은 과정에서 이게 해결되면 여기서 빼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여기에 있는 항목이 8개죠. 8개 중에 성평등 개념을 빼고는 사실 다 예산에서 따지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문가들이 예산을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이 이 나머지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뭐 효과성 이렇게 보는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성평등 이런 거는 이제 시민의 기준인 거죠. 시민사회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한 기준이죠. 서울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참여예산 제한 사업 중에 대부분이 이후에 유지 관리가 안 된다던가 홍보나 사업 계획성이 떨어지면 그걸 기준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홍보나 이후 유지 관리나 사업 계획이 정말 잘 돼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 기준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를 이 항목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산의 기준을 전문가의 기준이죠. 이거를 시민이 참여했으면 이 기준도 시민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확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거는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게 제일 중심입니다. 그럼 이게 평가 지표거든요. 이 결정 기준은 사업을 보는 어떤 기준 평가 지표인데요. 요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건 한번 보세요. 지표의 유형은 이렇게 있어요. 크게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가 있는데 행정은 이걸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예산을 보는 기준도 행정의 기준이 있고 시민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행정은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되니까 정량 지표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정이 정성 지표로 가면은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 지표는 누구 의견을 듣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이 정성 지표를 하면은 행정이 좋아하는 그룹을 모아서 의견을 들으면은 행정 요구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정량 지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은 근데 우린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만족도 조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업에 만족도 조사해라라고 요구하잖아요. 이게 정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사업을 하면 그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성 지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성과 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가 있는데 투입 지표는 이런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게 투입 지표인 거죠. 그리고 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이런 게 투입 지표입니다. 과정 지표는 보통 진도율이나 이런 뭐 사업 공정률, 건물을 지으면 건축 공정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산출 지표는 1차 결과물 지표예요. 교육을 하면 교육 횟수가 몇 명이었는지,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인지, 교육을 몇 번 했는지 이게 산출 지표입니다. 행정은 투입이나 산출 지표를 많이 써요. 시민들은 과정이나 결과 지표를 많이 씁니다. 제가 모니터링에 얘기 들었던 폐지 줍는 어르신 생각납니까? 거기서 이 어르신들을 산출 지표로 하면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출 지표는 거의 99%가 교육 이수하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 지표를 갖고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는지 봤기 때문에 사업이 바뀐 거죠. 이렇듯이 시민들은 결과 지표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했으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많은데 취업한 사람이 적으면은 직업교육 내용이 부실한 거죠. 취미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과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사업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뭘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지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정성지표나 이런 거는 주관적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정성지표는. 그래서 우리가 수혜자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정말 많은 수 몇백 건 이상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항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해서 주관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항목에서 표시를 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런 지표를 정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객관성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예, 요거는 서울시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례로 드는 겁니다. 이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청년 지원 정책을 서울시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을 만들어서. 그런데 보면은 여기 목표랑 실적을 한번 쭉 보세요. 서울시 4가지 주제로 뭐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요. 설자리를 보면은 목표나 실적을 보면은 예산과 인원수죠. 그쵸? 투입 지표나 산출 지표인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아니면 결과가 몇 명이 그런 걸 했는지 이렇게 됩니다. 일자리도 볼까요? 다 그 금액이나 인원이에요. 일평균 방문자 수 뭐 얼마 이렇게 기준이 다 그런 산출 지표입니다. 살자리도 그렇죠. 몇 개를 바꿨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년 거주를 몇 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은 교류가 적죠. 그러면 청년 공간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공공주택 안에 사랑방이나 공유부엌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기준이 다른 거죠. 일단 주거를 몇 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보기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교류를 하고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까가 중요한 거죠.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건데 행정은 그 부분은 없고 그냥 개수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예요. 행정이랑 인식 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인식 차이인 겁니다. 놀자리를 볼까요? 여기 가운데 보면 청년 거버넌스 운영 지원은 청년 의회 개최 계획이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면 100% 잘한 거예요. 거기 몇 명이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어떤 게 논의되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표는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시민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행정은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우는 순간 편향적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은 이런 산출 지표나 이런 거에 충실하면은 이런 걸 같이 보는 시민들이 나머지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의회를 개최하는데 한 번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다양한 그룹이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오히려 제안을 해서 조건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그 부산시 우선순위 기준을 보여드렸죠. 8가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두 개라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바꿔봤으면 하는 거예요. 안 바꿔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한번 논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아무래도 투표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이 결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시민의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감시 효과도 있지만 시민의 어떤 시각,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공동체를 좋게 한다던가 이런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예산 센터에서 행복 예산 지표를 계속 연구했는데 그 결과보다는 그 어떤 참고로 썼던 지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일본의 생활개혁 지수예요. 지표인데 여기 파란색으로 안 된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보면은 양질의 생활 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을 양질의 생활 환경을 만드는 사업 이런 거를 우선순위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청년 그 주택 얘기했는데 여기는 양질의 생활 환경으로 거주실의 면적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면적을 좀 크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으면 좋은 거죠.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를 지향하는 사업. 이런 게 좋은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그 저축이나 이런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뭐 몇 프로 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청년들 저축 제로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에서 고졸이랑 대졸이랑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우린 무조건 일자리만 얘기하지만 그 안에 평준화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보고 또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높아졌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성의 빈곤화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은 비정규직 저임금이 많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여성들의 그 임금이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류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흔히 우리가 사랑방 만드는 사업 많이 올라오죠. 그럼 사랑방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나왔듯이 그 사랑방에서 모임의 실습 건수가 많은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해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다음에 우선순위에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한번 만들었는데 이런 유형은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그 사업은 배제시키거나 다른 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모니터링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기준이나 아니면 판단하는 게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엔 캐나다의 웰빙 지수인데요. 여기는 시간 사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념이 점점 고급스러워지죠. 이러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축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축제가 이 시민들 여가 활동에 좋은지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참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생활이 윤택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판단 기준이 축제 사업이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런 양질의 축제 기준을 만들고 그런 축제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활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활성화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참여, 공공 영역이나 정치에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 필요하죠. 당장 뭐 위험한 요소가 있고 안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어떻게 더 풍부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술 활동도 그렇죠.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행위나 이런 예술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좋은 사업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사업보다는 문화예술 분과에서는 우리는 기준을 하나 더 넣을래. 그래서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삶을 좋게 만드는 웰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걸로 본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사업은 좋은 사업 이렇게 넣으면은 똑같은 문화 사업이라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부탄이 되게 명상이나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나라 아니면 명상이나 이런 게 활성화된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웰빙에 심리적 웰빙이 있어서 기도문 암송 횟수 이게 주요 지표예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문을 암송하는지 명상 횟수 되게 재밌죠. 이런 거를 하루에 충분히 하는 만큼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르마 횟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생명력,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수, 친구와 교제, 많이 다투는 가족이 적어지는 거, 이웃 간 적개심이 줄어드는 거 되게 구체적이죠. 이런 게 우리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뭔가 공정한 효율성 이런 게 아니어도 좋은 거죠. 문화에서는 전통놀이 횟수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우리가 전통 전래놀이 어디 넣으려 그러는데 이걸 기준으로 넣으면은 동네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데는 전통놀이가 있는 거는 더 가점을 많이 받아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보건소까지 걷는 거리 이런 것도 있고 교육에는 지역 전설에 대한 지식
되게 재밌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마을 만들기나 이런 데서 계속 하는 사업이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역사적인 걸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 전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 전설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 거면은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로 되고,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동네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런 거를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서 읽어주고,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랑 떨어져 있는 뭐 부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도 이미 마을 만들기나 이런 데서 이 중요성을 생각하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생소하죠. 생소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재밌는 기준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에서는 쓰레기 처리 방법, 우리가 항상 쓰레기 막 민원 많고 지역사회 숙제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우선순위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에 효과적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넣으면은 이 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 산재에 있는 문제 중에 쓰레기 문제는 어쨌건 몇 프로 정도는 계속 해결을 하는 과정을 갖는 거잖아요. 시행착오도 거치고. 그래서 이런 걸 기준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그 기준은 너무 이전에 전문가나 행정의 기준인 그 예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회가 뭔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갖고 기준을 바꿨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되는 건데, 기준을 예산 전문가라든가 행정의 기준을 그대로 쓰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올라와도 이전에 행정에서 하던 사업이랑 크게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이런 거부터 바꿨을 때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고 선택되고 결정되고, 이런 여러분들의 경험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한 경험 중심으로 다져지면서 부산시 참여 예산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발전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 과정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안 바꿔도 좋아요. 한번 이런 걸 논의해 봄으로써 여러분이 투표할 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고 시민사회에 좀 변화 여지가 있는 사업이 많이 채택되고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뭐 이후에 네덜란드 삶의 지표도 보면 휴가에서 우리가 꿈의 어떤 지표죠. 해외여행 일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준이나 이런 걸 재밌게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우리 삶을 윤택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논의하고 하는 순간 뭔가 원래 이런 결정권을 가지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앞세우기보단 우리 시민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되게 재밌는 활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재밌는 활동이란 거는 참여예산 제도도 발전시키고 부산시도 발전을 시키지만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재밌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